한국이 일본을 공격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강해졌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과거의 치욕을 기억하면서도 입을 닫고 기술을 공유하는 이 모습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볼 때 가장 고단수의 보복입니다. 무릎을 꿇리는 대신 존경을 받아내는 법을 선택한 나라. 60년의 서름을 단 한 번의 비난 없이 되갚아준 한국의 이 무서운 전략을 따라와 보십시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의 한 평범한 금요일 저녁, 저는 여느 때처럼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며 7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앵커의 입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이 제 35년 연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정부 아시아 7개국의 대규모 방산 패키지 및 기술 이전 발표. 화면 속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동남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시던 맥주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밀한 보복의 시작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토 케니치입니다. 도쿄 국제전략연구소에서 35년간 한일 관계와 국제 정치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1990년대 서울주재외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밑바닥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연구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이 강해지는 날, 과거에 그들을 무시했던 자들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외무성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제 아버지는 임종 직전 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신이치, 한국인들의 눈빛을 보아라.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치욕이 서려 있다. 그들이 칼을 쥐는 날, 일본은 가장 먼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 상식과 아버지의 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에게 한국이 총칼을 겨누는 대신 오히려 그 총칼을 만드는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6년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단칼에 거절하며 만나줄 가치가 없다고 모욕했던 필리핀. 1960년대 아시아 회의에서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며 투명인간 취급했던 인도네시아. 영국 연방의 자원 부국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가난한 한국을 야보았던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이 지금 한국의 무기 전시장 앞에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군함을 팔아달라. 우리에게 전투기 기술을 가르쳐달라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과거의 치욕을 단 한 번도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했던 일을 기억하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사과를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민망할 정도로 친절하게 함께 미래로 가자며 가장 소중한 국방 기술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힘을 가진 자가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보복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압도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칼로 찌르는 복수는 상처를 남기지만 은혜로 압도하는 복수는 영혼을 굴복시킵니다. 한국은 지금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대를 피 흘리게 하는 대신 상대가 평생 한국의 기술과 신의에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고단수의 보복. 저는 이 소름 끼치는 품격 있는 보복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15년 만에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60년 전 한국인들이 가슴속에 새겼던 피 맺힌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2026년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대한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그 깊은 원한을 압도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을 짓밟았던 나라들에게 복수라는 달콤한 유혹 대신 포용이라는 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서울의 전쟁기념관과 거대한 항공기 제작 공장, 그리고 외교부의 깊숙한 기록실을 뒤지며 찾아낸 대한민국 60년 전략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치욕을 어떻게 영광으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15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의 무게였습니다. 과거의 서울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안달이 난 청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서울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대한 거인의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국장의 차를 타고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이자 한국 외교의 핵심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제가 그에게 던진 첫 질문은 여전히 왜였습니다. 민준 씨, 한국은 이제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경제력은 이미 우리 일본을 위협하고 군사력은 세계가 경외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과거의 그 수많은 모욕을 되갚아주지 않는 겁니까? 필리핀이 당신들 대통령을 거절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당신들을 회의장에서 쫓아냈을 때의 그 기록을 저는 다 보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때 한국인들의 눈빛이 언젠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징후로 가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물음에 박 국장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잔잔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 거대한 군함들과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는 그곳에서 그는 저를 한 낡은 군함 모형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기증받은 퇴역 호위함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이 배를 보십시오. 전쟁 직후 우리에게는 바다를 지킬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남이 쓰다 버린 녹슨 배를 얻어오면서 우리 선배들은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 증오보다 더 깊은 결핍이었습니다. 박 국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이어 옆에 놓인 최신형 초계함 모형을 가리켰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이 필리핀에 무상으로 기증하기 시작한 포항급 초계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60년 전 우리를 문전박대했던 나라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배를 선물합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생각한 복수는 필리핀의 경제를 압박하거나 외교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제 상상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부끄러워할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구원자가 되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느낄 감정은 공포보다 더 무거운 부끄러움입니다. 박 국장은 기념관 내부로 저를 안내하며 1960년대의 외교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1966년 한국 대통령의 순방을 거부했던 필리핀 당국의 오만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대화할 시간에 차라리 낮잠을 자는 게 낫다는 식의 조롱 섞인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경제적 보복을 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분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분출했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관들은 그 보고서를 품에 안고 비행기 안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복수하지 말자. 대신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게 만들자. 저들을 적으로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저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드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자. 박 국장의 설명은 제 국제정치학적 상식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마키아벨리도 모겐소도 가르쳐주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노를 파괴가 아닌 생성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무시했던 국가들을 향해 칼을 가는 대신 밤낮으로 공장을 돌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지었습니다.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적으로 추월하여 상대가 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야외 전시장에 서서 한국의 젊은 군인들이 외국 장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외국 장교들 중에는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의 후예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대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심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승리.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기에 상대는 더욱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비난하지 않았기에 상대는 스스로의 과거를 더 뼈저리게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박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품격입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복수는 과거를 향하지만 성장은 미래를 향하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죽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복수보다 더 잔인한 압도를 선택했다. 그 압도는 칼날보다 예리하고 총탄보다 강력하게 아시아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이 압도적 성장의 심장부인 경남 사천의 항공우주 공장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곳에는 인도네시아와의 묘한 동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60년 전 한국을 외면했던 인도네시아가 왜 지금 한국의 기술 없이는 하늘조차 날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국장과 함께 경상남도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지는 심장부,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활한 부지 위에 세워진 거대한 경납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55년 역사적인 반둥회의를 주최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을 하나로 모았던 나라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았던 한국은 그 회의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아시아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대화에서 한국의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대 국가로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최첨단 4.5세대 전투기인 KF-21 개발의 파트너로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역설이었습니다. 경납고 내부로 들어서자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거대한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매끄러운 동체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집약된 KF-21의 위용은 일본의 방위 산업 기술력을 자부하던 저조차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기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체 주위에 모여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과 인도네시아인 기술자들이 나란히 서서 복잡한 배선 도면을 살피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이 저를 그들 가까이로 데려가 속삭였습니다. 사토 교수님, 저기 조립 중인 기체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로 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술의 80% 이상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전투기 기술은 국가의 최고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미국조차 일본이나 한국 같은 우방국에게 핵심 소스 코드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넘겨주는 순간 잠재적인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60년 전 자신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나라에게 이 귀중한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에 당신들을 무시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분담금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까? 기술을 다 배우고 나면 저들이 당신들을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수석 엔지니어는 땀을 닦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기술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수십 년 앞서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면 인도네시아의 하늘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의 말은 서늘할 정도로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치욕을 되갚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체를 한국의 기술 생태계 아래로 편입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총으로 굴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지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과거 자신들이 무시했던 이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산이 되었는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기술 전수라는 자비의 탈을 쓴 압도적인 실력 차이의 증명.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인 스승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노트를 받아 적는 모습은 그 어떤 공식 사과문보다 강력한 승리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며 60년 전 반둥 회의장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한국을 외면했던 인도네시아 관리들이 지금 이 사천의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한국의 기술을 구걸하듯 배우고 있는 이 현실. 한국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어냈고 배우고 싶으면 오라며 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가졌던 오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 국장은 제 표정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복수는 감정의 소모이지만 협력은 실리의 획득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그들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마다 저들의 심장에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각인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복수의 완성입니다. 저는 사천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활주로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라는 무덤에서 걸어나와 미래라는 하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국장은 내일 말레이시아와의 계약 비화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미국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말레이시아가 왜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 숨겨진 한국의 눈높이 전략은 제가 가졌던 일본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천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 국장은 말레이시아와의 경공격기 수출 계약 당시의 비화를 꺼냈습니다. 2023년 전 세계 방위 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경공격기 사업을 두고 한국의 FA-50은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M-346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만 본다면 이탈리아가 유리해 보였습니다. 유럽의 정교한 항공 기술력과 강력한 외교적 배경, 그리고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를 묻는 저에게 박 국장은 짧지만 강렬한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바로 눈높이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과거 영국 연방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 한국이 1인당 GDP 100달러를 겨우 넘기며 허덕일 때 말레이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치부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관들이 자원 협력을 위해 쿠알라룸푸르를 찾았을 때 말레이시아 관리들은 그들을 복도에서 몇 시간씩 세워두는 것이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대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선을 바라는 불청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 국장은 당시 협상장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물건을 사주는 고객으로 보더군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기술력을 과시하며 우리가 이만큼 해줄 테니 돈을 내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열악한 정비 환경과 조종사 훈련 시스템의 한계를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건넸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무서운 품격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과거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나를 찾아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자세를 취하게 마련입니다. 이제야 우리를 알아보겠느냐며 유세를 떨거나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상대의 길을 죽이려 들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60년 전 자신들이 당했던 그 치욕스러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해진 지금 절대로 상대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난했던 시절을 먼저 이야기하며 말레이시아의 고충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당신들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도 남의 나라 무기를 빌렸으며 서러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당신들이 기술 독립을 원하는 그 간절함을 이해합니다. 한국 협상단의 이 한마디는 말레이시아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되갚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증명해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계약 체결 후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것이 복수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력한 승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무시했을 때 한국은 그 분노를 속으로 삭이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력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의 하늘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기에 말레이시아는 스스로의 오만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한국의 도량에 감복했습니다. 비난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한국의 기술 생태계 안으로 기꺼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국제 정치에서 상상하기 힘든 신뢰의 보복이었습니다. 박 국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그들이 겪지 않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방산 수출 기록입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주변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승화시켜 주변국을 끌어안는 거대한 품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노트북에 기록된 한국 위협론이라는 단어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적인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정의 마지막에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진심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이토록 넓은 가슴을 보여주는 한국이 과연 자신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일본에게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박 국장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그 마지막 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00년 전의 역사와 60년 전의 치욕이 얽혀있는 그곳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유언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말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박 국장은 저를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그곳은 한국의 역사가 응축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광장은 활기찬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국장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아래에 멈춰서서 저를 올려다보게 했습니다. 사토 교수님, 일본인들에게 이 장군은 두려운 적장이자 극복해야 할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분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치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정신적 지주이죠. 박 국장은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항복한 일본군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조정에서는 처형해야 한다는 격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했습니다. 산자를 더 죽인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 저들도 고향에 가면 누군가의 자식이고 남편이다. 저는 그 일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60년 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대했던 한국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박 국장은 동상 옆을 지나 광화문 광장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기념비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건국 세대들이 남긴 다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치욕을 잊지 말되 복수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런 가난과 무시를 물려주지 마라. 박 국장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교수님이 35년간 찾아 헤맨 한국의 진짜 유언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복수하기 위해 60년을 달려온 게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벽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디서든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강해지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을 공격하는데 시간을 쓰기엔 자신들의 미래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칼을 가는 대신 반도체를 굽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콘텐츠를 창조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사과를 두고 정치적 싸움을 벌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일본의 머리 위를 지나 미래로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토 교수님, 복수는 과거를 향한 집착이지만 성장은 미래를 향한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배를 주고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가르치는 건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큰 존재가 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죠. 당신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당신들의 하늘과 바다를 지켜주는 품격 있는 거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 국장의 목소리는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5년간 저는 한국을 위협으로 보고 경계해왔지만 사실 한국은 일본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는 일본에게 한국은 분노를 어떻게 문명으로 바꾸는지, 치욕을 어떻게 영광으로 승화시키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젊은이들은 누구 하나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세계와 소통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걸음걸이 자체가 60년 전 선배들이 당했던 모든 무시와 멸시를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보복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올라서는 품격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자리에 도착해 있다. 이제 제 여정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에게 이 진실을 전할 것입니다. 한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국의 품격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미래의 날개를 단 이 나라의 전략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위대한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름 아래로 멀어져가는 서울의 불빛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35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들은 언제쯤 우리를 공격해올까라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이라며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고 있을 때 한국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치욕을 거대한 에너지로 바꾸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번 여정에서 수집한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필리핀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증받은 초계함이 필리핀의 바다를 지키고 그 함정 위에서 한국의 해군 장교들이 필리핀 장교들에게 전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60년 전 한국 대통령을 문전박대했던 그들의 선조들이 알았다면 기절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상황을 두고 보라, 우리가 이겼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들의 손을 잡고 파트너로서 예우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통 강대국은 무력을 앞세워 상대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신들을 무시했던 나라가 어려울 때 오히려 가장 먼저 달려가 기술을 나눠주고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상대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60년 전 저질렀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했는지를 말입니다. 총칼로 입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품격으로 입힌 부끄러움의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그들의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천의 공장에서 밤을 새우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은 한국인 기술자들을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60년 전 반둥 회의에서 한국을 외면했던 그들의 자부심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 앞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그들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띄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적을 죽이는 복수가 아니라 적을 나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로 만드는 신적인 복수입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 국장이 광화문에서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성장은 미래를 향한 자존심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향해 사과했니 안 했니를 따지며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일본이 가졌던 세계 1위의 타이틀들을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반도체, 조선, 가전, 이제는 방위 산업과 콘텐츠까지. 한국은 말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일본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최고였지라고 회상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가 최고가 되겠다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룬 순간 자신들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전 세계의 존경까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서울 방문에서 목격한 대한민국 60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딛고 올라서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세상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제 연구소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연구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공격할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압도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따라가게 만들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품격의 역사가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될 뿐입니다. 치욕을 먹고 자란 나무가 이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쓴 모든 논문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고치려 합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복수보다 더 완벽한 승리를 쟁취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복수였다. 도쿄에 도착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서재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35년 동안 수집해온 한국 관련 통계들과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죽은 글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복의 부재가 주는 공포 한국 방산 수출의 심리학적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수조 원의 계약 액수보다 그 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 초기에 한국을 무시하거나 외교적 결례를 범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쌀 지원 제안을 거절하며 한국산 쌀은 질이 나빠 우리 돼지도 안 먹는다고 조롱했던 기록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기술 자문 요청에 당신들 나라에 가르쳐줄 기술은 없다며 문을 닫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이런 기억은 대대로 전해지는 한이 되어 보복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데이터를 시장 진입 전략으로 치환했습니다. 한국의 전략가들은 그들이 과거에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분석하여 현재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과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무조건적인 신뢰와 파격적인 기술 이전으로 메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했을 때를 기억하지만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상대 국가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이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강력한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과를 강요받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사과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선의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일본의 실패를 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할 때 늘 과거의 원조를 강조하며 생색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도로와 다리가 있지 않느냐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일본의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반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자신들보다 한참 뒤처진 나라에게 고개를 숙일 때 그 파괴력은 핵무기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는 무장 해제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스스로 투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써내려가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시아 전체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그물은 총칼로 엮인 것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 그리고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품격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바다를 지키는 한국산 군함, 인도네시아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한국산 전투기, 말레이시아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국산 장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들이 버렸던 돌이 이제는 당신들의 집을 지탱하는 머릿돌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불빛들을 동경하며 배우러 왔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배움을 넘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 문명의 핵심은 복수하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상대를 죽여서 얻는 승리는 짧지만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어 얻는 존경은 영원하다는 것을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경계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무기를 건네주며 미소 짓는 그들의 품격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들고 내일 아침 내각정보조사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그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용서할 준비가 된 거대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나가타초의 한 삼엄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일본의 국익을 책임진다는 내각정보조사실의 핵심 전략가들과 방위성 고위 관계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들, 그리고 어젯밤 정리한 보고서의 핵심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넘게 공들여 세운 한국 위협론은 전면적인 수정을 넘어 폐기되어야 합니다. 제 첫마디에 몇몇 관계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강해지면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를 빌미로 우리에게 경제적,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본 한국은 일본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시아 전체를 자신들의 기술 생태계로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들에게 제공한 방산 패키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60년 전 자신들을 멸시했던 나라들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의 표준을 심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원죄에 발목 잡혀 동남아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동안 한국은 그 과거를 공통의 경험으로 승화시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방위성의 한 관계자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사토 교수, 그게 결국 패권주의 아닙니까? 이름만 바꾼 보복일 뿐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패권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지만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품격에 의한 차발적 투항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고통을 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 한마디가 수조원의 차관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일본이 100년을 공들여도 얻지 못한 진심 어린 존경을 한국은 단 몇 번의 계약으로 얻어내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을 때 한국이 도달한 그 도덕적 우위의 높이를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광화문 기념비에 적힌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 문장이 발표되자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복수입니다. 우리 일본은 아직도 사과를 했니? 안 했니를 따지는 과거의 링 위에서 섀도복싱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그 링 밖으로 나가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 정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공부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낀 가장 잔인한 복수의 실체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운 역대 총리들의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국은 치욕을 자양분 삼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고 이제 그 그늘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사현관을 나서며 밝게 빛나는 태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60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그 미래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일본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커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제가 평생을 바친 학문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제 등 뒤로 당혹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가 전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정체된 공기 속에 더 머무는 것은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장 연구실로 돌아와 제가 평생 써내려온 수천 장의 한국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군사력 지표, 인구 구조 같은 차가운 숫자들만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데이터는 다름 아닌 신뢰에 관한 국제 지표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급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신뢰는 눈에 띄게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도움을 줄 때 조건과 생색을 내세웠지만 한국은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 한국이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는 단순히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전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겪었던 성장의 고통을 타국도 이겨내길 바라는 일종의 동병상련의 발로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1990년대 서울주재 외교관 시절 제가 만났던 한국의 원로 학자 한 분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토군, 일본은 우리에게 기술을 줄 때 늘 마지막 핵심 하나는 숨겼지. 그것이 자네들의 생존 전략이라는 건 알지만 그 숨겨진 하나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닫게 했다네.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게 그 마지막 핵심까지 기꺼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진정한 동료로 만드는 법을 한국은 그 지독한 가난과 무시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정치의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간의 관계를 힘의 균형으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품격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과거의 원수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므로써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 상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파괴하는 승리.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식 침묵의 정복이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도쿄의 대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즐기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한국의 거대한 전략적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들의 일상 속에 한국의 품격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60년 전 치욕을 당했던 한국 선배들이 꿈꿨던 가장 완벽한 복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들의 다짐은 이제 일본의 아이들이 한국을 닮고 싶어하는 현실로 완성되었습니다. 연구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35년간 고집해온 한국 위협론이라는 제목의 모든 파일에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대한민국 인류가 배워야 할 성장의 품격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학문이 무너진 자리에는 한 국가가 고통을 어떻게 위대함으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한 경외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쓰려 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에게 보내는 참회이자 헌사입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연구실 창을 두드릴 때 저는 마침내 제 모든 연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5년 전 한국을 잠재적 복수자로 규정하며 시작했던 제 학문의 여정은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품격을 향한 참회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천항공우주 공장에서 가져온 작은 배지 하나를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전투기를 조립하며 나누던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한 번도 일본을 이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제의 자신을 이기려 했을 뿐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성장을 보며 질투와 경계심에 휩싸여 있을 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가난의 슬픔을 다른 나라에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60년 전 필리핀이 문을 닫고 인도네시아가 등을 돌렸을 때 그들이 삼킨 것은 분노가 아니라 도끼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 에너지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력을 쌓는 데 써라. 이 위대한 유언이 오늘날 K-방산의 전설을 만들고 전 세계가 한국의 신뢰에 매달리게 만든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닮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노래를 부르고 필리핀의 군인들이 한국의 군함을 자랑스러워하며 인도네시아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을 신전의 복음처럼 받아줬는 지금 한국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면서도 우아한 복수를 완수한 것입니다. 사과를 구걸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사과보다 값진 존경을 얻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보복보다 강력한 연대를 얻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0년 전의 치욕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파괴가 아닌 창조의 설계도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아팠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지켜주자. 이 역설적인 결론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방산 강국으로 밀어올린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실에 불을 끕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저는 국제 정치학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삶을 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실력으로 승화시키는 법, 나를 무시한 자에게 성공으로 답하는 법,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존재가 되는 법.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60년 전략의 핵심이자 인류가 나아가야 할 품격의 이정표입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히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기에 가장 강력해졌노라고. 그들은 칼을 휘두르는 대신 길을 닦았고 그 길 위에 온 세상을 초대했노라고 말입니다. 60년 전 버려진 돌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아시아와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가장 잔인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35년의 편견을 깨고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목격한 사토 케니치의 고백이었습니다.